남편의 연금은 결혼 중인 배우자한테만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정도가 인정이 됩니다. 내가 이혼해도 재산 받죠? 어차피 애들 내 편이죠? 연금도 반으로 받죠? 경제적으로 이혼을 망설이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좀 참았던 게 터진 거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안소윤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000건 정도의 이혼 상담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많이 이혼 사건을 하다 보니 이제는 보기만 해도 좀 어떤 분이 이혼하시겠다, 어떤 분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참고 사실 것 같다라는 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이혼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분들을 응원하고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도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해마다 이혼 건수는 줄고 있지만 노년에 헤어지는 황혼 이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 최근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황혼 이혼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아요.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는 뭐 자녀 양육이라던가 뭐 경제적으로 뭐 부동산 마련이라던가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해야 될 일들, 부부의 공동 미션은 줄어들고 부부 사이에 온전한 시간이 이제 기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나이 60 먹고 70 먹으면 사실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경제력이 낮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참고 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요즘 첫 번째로 평균 수명이 너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60살인데 앞으로 살 날이 막 40년이 남은 거예요. 주변에도 당장 보시면 뭐 90세, 100세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90세, 100세이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이게 경제력이,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하신 연령대란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하나 있는데 똘똘한 한 채 혹은 뭐 두 채가 있어요. 또 전업주부의 가사 기여도, 그러니까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좀 요즘에는 법원에서 잘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축출이혼, 옛날 말로 치면 맨몸만 쫓겨나던 시대에서 이제는 전업주부도 한 20년 이상 살았고 한다면, 자녀가 특히 있다면 거의 5대5를 기준으로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서울 경기에 부동산이 뭐 몇십억, 뭐 10억 정도 되는 거 혹은 20억 정도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업주부여도 이제는 이거 반반 해도 나 나이 들 때까지 좀 먹고 살만한데, 전세금 정도는 되겠는데, 혹은 뭐 내가 요양원 좀 괜찮은데 들어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길어진 평균 수명으로 인해서 삶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걸 뒷받침하는 어떤 경제력, 그리고 판례의 변화로 인해서 재산 분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까지 뒷받침되면서 황혼 이혼이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부인이 전업주부면 남편의 연금은 결혼 중인 배우자한테만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 연금의 반, 물론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충분히 오래 사신 황혼 이혼의 경우는 보통 절반 정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혼해도 재산 받죠? 어차피 애들 내 편이죠? 연금도 반으로 받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경제적으로 이혼을 망설이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좀 참았던 게 터진 거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해요. 황혼 이혼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가 흔한 경우일 것입니다. 성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선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도 이혼은 자녀에게 상당한 충격이지만요, 성인이라고 해서 그 충격이 덜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부모가 우주이기 때문에 비록 자녀에게 친구 혹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도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황혼 이혼이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원가정, 그리고 나를 낳아준 그런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무감한 자녀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혼 이혼을 했다라는 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도 좀 참고 인내하면서 이 가정을 지켜오신 분들이잖아요. 자녀분들도 사실 이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혹은 우리 부모님이 아주 화목하지는 않다라는 걸 사실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년 자녀들에게도 이 부모 이혼은 충격인데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뭐 대학생도 성인이니까요. 이런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나 누구랑 살지? 아직 나는 뭐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닌데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명이랑 뭐 살게 되거나 한 명이랑 더 친하면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뭐 대학교 등록금은 누가? 용돈은 이제 누가 주지? 뭐 이런 고민들에 또 휩싸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결혼 정년기 혹은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충격,
그리고 내 배우자 혹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혼 가정의 자녀가 되다니 이게 내 결혼에 혹은 내 미래에 흠이 되진 않을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들도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혼은 유책성을 입증해야 이제 이혼이 소송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법적 다툼을 하면서 소위 진흙탕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 혹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 혹은 양쪽이 다 자녀한테 배우자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정말 하시면 안 되는 게 자녀에게는 부모가 우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 몸에는 두 사람의 피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의 유책이 누가 한 명의 승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든 자녀에게는 상처고 자녀는 피해자예요. 이거는 미성년 자녀가 훨씬 심하게 영향을 받긴 하지만 청년 자녀라고 해서 이 영향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혼을 준비하시고 아이가 이제 성년이다 그래도 혹은 고등학생 이상이다 라고 할 때는 먼저 자녀에게 충분한 상황을 설명하는 게 꼭 선행되어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혹은 아빠로부터 이혼 사실을 통보받는다거나 눈앞에서 싸우는 걸 목격한다던가 이혼 소장을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사실 상당한 충격이 되기 때문에 이 이혼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사실 자녀이고 이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의 어머니 아버지로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꼭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혼이혼의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자녀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이 이혼을 결심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 말은 또한 자녀들이 양쪽 부모님 모두에게 애착이 생겨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존경했던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됐다던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의 잘못을 알아버리는 거죠. 혹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헤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한쪽이랑만 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녀들에게는 또 충격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정서적인 부분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건 부부간의 싸움이 자녀한테까지 번지지 않게 좀 깔끔하게 상속이라던가 재산에 대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기 앞으로 아기라고 하기엔 컸죠. 자녀 앞으로 들어놓은 어떤 재산들, 자녀 앞으로 명의를 해놓은 재산, 부동산들, 자녀 앞으로 어린 시절부터 모아놓은 통장의 돈들 같은 것들을 막 이혼하면서 다투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의 재산은 재산 분할을 할 때 부부 공동 재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고등학생이더라도 충분히 컸어도 그 아이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도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아이한테 또 상처가 되거나 이제 불똥이 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법적으로는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사실 확인서는 거의 받지 않아요. 이게 아이가 어떤 한쪽 편을 드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법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써주는 사실 확인서는 좀 신중하게 받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아예 안 세웁니다. 그런데 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그분들이 써주시는 사실 확인서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한쪽의 편을 들어서 사실 확인서, 사실 어릴 때부터 아빠가 우리 엄마를 때렸다. 혹은 경제적으로 한 명만 이제 독박 육아를 했다. 정서적으로 나는 이쪽에만 유대관계가 있다라는 걸 자녀들이 양육권과 상관없이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이제 한쪽 편을 든 거죠. 근데 그때 내 자녀가 이런 거를 썼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자녀까지 공격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가급적 자녀에게는 정말 증거가 없는 경우 혹은 정말 최후의 보루로 자녀의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녀를 가급적 이 분쟁이 끌어들이지 않기를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황혼 이혼이 자녀들의 상속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법적으로만 이혼하는 사례도 있나요? 황혼이혼 같은 경우는 사실 상속과도 좀 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황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 원래는 결혼한 부부가 자녀가 있을 때는 배우자가 1.5배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1배, 1배, 1배 이렇게 나눠서 재산을 상속받아요. 배우자가 가장 많이 받죠. 그런데 황혼이혼을 하게 됐다. 자녀는 오히려 상속분이 늘어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가져가던 1.5배의 그 상속분이 사라지고 오직 이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에게만 이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내가 엄마랑 산다 혹은 아빠랑 산다고 해서 다른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상속분이 는다고도 볼 수 있죠. 각 배우자한테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재산이 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속분, 자녀들에 대한 상속분을 지키고 싶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분을 줄이고 싶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평생 바람피던 내 남편 나 죽으면 이 돈 들고 내 돈까지 이제 남편한테 가고 이 돈 들고 재혼하는 그 꼴은 내가 못
못 본다. 차라리 나는 내 자녀한테 주겠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황혼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상속에는 영향이 없는데요. 오히려 커질 뿐이지. 하지만 황혼 이혼 후에 이제 또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재혼이 남아있죠. 이렇게 재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상속분이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아주 많은 재산을 이제 예로 들어볼게요. 뭐 한 100억 정도 있는 자산가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50억을 나눠 가졌다고 할게요. 그럼 원래대로는 이 100억이 부모님이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녀 2명한테 결국은 다 고스란히 가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50억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자녀들한테는 원래대로면 재혼을 하지 않으면 이 돈이 다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재혼을 하고 어머니도 재혼을 했네. 근데 이제 황혼이혼이니까 어머니는 이제 아기를 뭐 안 낳았는데 아버지가 재혼해서 아기를 낳으셨네. 새 부인이랑 혹은 뭐 새롭게 생긴 자녀가 있으시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의 자산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자산도 재혼을 했고 자녀가 없어도 이 배우자한테도 또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재혼과 상속이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들 사건 같은 데서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셔도 된다. 사랑하셔도 되고 동거하셔도 된다. 결혼은 안 된다. 그래서 보면은 아들, 막 며느리가 말려요. 시아버지의 재혼을. 시어머니의 재혼 이런 거 탐탁치 않아 하고요. 특히 시아버지 재혼을 더 많이 말리고 막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이유는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40대에도 이제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또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또 능력이 이제 뭐 경제적인 능력이든 뭐 신체적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재혼해서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이제 자녀가 새로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출산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기존 자녀 그리고 기존 자녀의 뭐 손자 손주한테 돌아갈 상속분까지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 이 황혼이혼은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낳아놓은 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했다면 뭐 며느리 손주 뭐 사위까지 다 이 이혼과 재혼에 깊게 결부되어 있어요. 특히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사실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아주 없는 경우에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보다는 이 결심을 하시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나눠도 먹고 살만한 집에서 황혼이혼을 좀 합니다. 적어도 부동산 정도 있거나 뭐 연금이 좀 짱짱하게 있거나 뭐 그래도 나눌 예금이 뭐 몇 억 정도씩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황혼이혼을 하시고 이 말은 뭐죠? 좀 먹고 살만하고 사실은 상속이 될 만한 재산이 있는 집들이 황혼이혼도 해요. 그래서 황혼이혼과 재혼 과정에서 상속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연애, 자녀 양육 시기에는 묻어둔 가치관의 차이가 노후에 폭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 연애, 결혼, 그리고 자녀 양육,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하신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죠. 정말 뭐 결혼만 해도 우리가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자녀를 한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키워서 어른이 될 때까지 정말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장성해서 그 자녀를 결혼시킬 때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길고 고단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한국이 지금 같은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정말 막 주 6일씩 일하면서 뭐 한강의 기적이니 아니면은 뭐 새마을운동까지는 아니겠죠? 네, 한강의 기적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일으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딱 생각해도 주 6일 동안 그렇게 일하고 애기 열심히 키우고 사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자신들의 청년과 중년기를 보내신 분들이에요. 사실 사람이 너무 바쁘면 아프지도 않고 너무 바쁘면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 컸고 어떤 커다란 미션, 뭐 출산, 뭐 그다음에 자녀 양육, 그리고 어쩌면 자녀의 결혼까지도 혹은 자녀의 대학 입학까지 이렇게 커다란 미션이 정리됐을 때 되는 게 황혼 이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막 그때 가서 싸우는 부부도 있지만요. 사실은 20년 전, 30년 전부터 시작됐던 갈등, 그때부터 품고 있던 생각이 표면화되는 게 그냥 지금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혼소장 1번에 쓰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혼소장 1번 목차가 뭐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게 아닙니다. 이혼소장 1번 목차는 놀랍게도 혼인의 경위예요.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가로 이혼소장을 시작을 해요. 근데 황혼이혼의 경우 이 혼인의 경위 그리고 신혼 초부터 발생했던 문제들이 결국 20년, 30년이 흘러서 골마 터진 상처가 이제서야 수술대 위에 올라온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뭐 짜증이 나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져서 화가 나고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제가 이혼 변호사로서 만난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이제까지는 자녀를 위해 혹은 그러면 안 되는 세상이니까 이혼하면 안 되니까 불이익할까봐 커리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때문에 시선 때문에 우리 친정 엄마 아빠가 혹은 우리 본가의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여러 가지 이유로 억눌러왔던 자신의 결정을 드디어 실현하게 되는
때는 더 이상 못 참고 실현하게 되는 게 바로 황혼이혼이에요. 그래서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부부만의 온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비로소 나로 살 자신이 생겼을 때, 죽음을 앞두고 인간이 굉장히 솔직해지잖아요. 이제 죽음 앞에서, 노아 앞에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짜 나답게 살아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황혼이혼을 좀 결심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사유들은 대부분 10년, 20년 이상 묵었던 오래된 사유인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 노인정에서 바람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인정이랑 등산에서 바람이 나서 이제 새로운 열정이 싹 트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남자로, 여자로 살아봐야겠다. 내가 그동안은 누군가의 아빠로, 엄마로 살았고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았다면 이제 한번 내 인생 뜨겁게 불태워봐야겠다. 나 그냥 사랑하고 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는 오래된 갈등이지만 이렇게 새로운 열정이 불타오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80대, 60대 바람 사건도 이제 해봤고요. 네, 굉장히 정정들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30대들 반성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정정하세요. 네. 이혼 소송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굉장히 좀 명망 있는 이제 그런 자산가 분들 80대 부부의 사건이 있었어요. 40년대생이시거든요, 이러면.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60년 정도 결혼 생활 하셨고 어떻게 보면 살 날이 머지 않으신 분들인데도 정말 남은 인생은 내 인생으로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기에 사유는 사실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0대 남편분이 60대랑 바람이 났어요. 근데 부인분께서 또 사실 상당한 이제 자산이 있는 분이셔서 뭐 참고 살 이유도 없었고 이제 이 상간녀에 대한 증거를 사실은 웬만하면 참고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무너지셨냐면 이 상간녀하고 주고받았던 다정한 문자 메시지를 보고 무너지셨어요. 평생 엄청 가부장적인 남편이셨대요. 근데 상간녀한테 너무 다정한 거예요. 너무 다정하고 정말 요즘 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요즘 정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스윗한 남자처럼 너무나 막 금이야 오기 그 상간녀를 아끼고 예쁜 말을 해주는 걸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이 무심하고 좀 말은 무뚝뚝해도 그래도 마음은 따뜻한 남자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말 할 수 있었네? 나한테 안 한 거였네? 그것에서 오는 배신감이 너무 크셨던 거예요. 사실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이혼 소송을 하는 게 좀 경제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꼭 유리한 상황은 아니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로서의 어떤 좌절, 절망감 그리고 배신감이 80대 할머니여도 사실 마음속에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엉 우셨고 굉장히 좀 슬퍼하시면서 이 소송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위자료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판결문에 유책성도 명확하게 남겼고 이 상간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 상간녀 부인 있는 거 알고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상간녀한테도 손해배상 전부 승소를 저희가 했어요. 좀 드물게. 그래서 이제 그래도 경제적 이득보다도 이러한 경제적으로도 물론 이득을 얻으셨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상처받은 여자로서의 그리고 지난 60여 년간의 결혼 생활에 좀 어떤 보상이라고 하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좀 얻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혼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황혼이혼이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돌아가시지 마세요. 꼭 살아계세요. 정말 이혼 소송 도중에 사망하시게 되면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배우자한테 재산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싫어가지고 이렇게 막 투쟁하던 그 상대한테 내 재산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녀한테보다 더 많이 넘어갑니다. 배우자 1.5배잖아요. 자녀가 1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혼 너무 힘든 과정이지만 꼭 정정하게 살아서 이 승리의 영광과 그다음에 이 남은 나날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꼭 살아계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이혼 선택, 더 쉽지 않은 재혼 선택입니다. 재혼하면 더 지옥이라는데 실제로 의뢰인들을 보셨을 때 어떤가요? 이혼은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 용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혼도 재혼도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기 있는 분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재혼이 결국 지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초혼에서 이혼을 할 때 생겼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섣불리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혹은 그때와 똑같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이 이렇게 지옥이 되는 이유는 결국 첫 번째 잘못을 되풀이하는 경우예요. 인간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 개선된 걸 확인하고 다른 의사결정을 한다면 얼마든지 재혼해서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롭고 이제 그 가까운 사람과의 싸움이 주는 감정적 데미지가 엄청나게 커요. 사실은 경제적 데미지도 커요. 경제적으로 이혼을 하면 많이 받아야 재산이 반반이란 말이에요. 뭐 우리 지금 한국 평균 가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재산이 반으로 쪼개지면 살던 집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고요. 뭐 월급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한쪽이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 한쪽이 좀 더 메인으로 이제 돈을 벌고 다른 한쪽은 소득이 줄어들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월급도 이제 확 줄어들 거고 생활비 수준도요. 양육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부족하게 느끼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도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공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한테 기대고 싶은 경제적인 이유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첫 번째 결혼해서 왜 이혼했는지 거기에는 비단 나의 문제도 있을 거고 내가 잘못된 상대를 선택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혹은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내가 결벽증이 있어서 나는 더러운 사람이랑은 살 수 없어. 근데 또다시 깨끗하지 않은 남자랑 결혼을 한다. 이거는 문제가 반복될 뿐이죠. 혹은 나는 아무리 이 사람이 다정해도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뭐 경제적으로 공공하면 난 행복하게 살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남편이 맨날 뭐 게임만 하고 뭐 일도 안 하고 빚만 졌다. 그래서 이혼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재혼 후에 이혼을 하러 또 오신 거예요. 봤더니 남편이 또 똑같은 남자를 만났어요. 이혼 사건 증거를 보다 보면 사진도 보게 될 일이 있거든요. 또 얼굴도 닮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취향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취향이라는 게 있고 안 변하시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기도 했는데요. 내가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 좀 돌아보고 거기에 내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고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잘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익숙한 선택지 혹은 외로움의 어떤 도피성 연애와 결혼을 하게 되신다. 외로움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도피성으로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두 번의 아픔을 겪게 되실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온전한 상태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이 힘든 전쟁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전국도 힘들어요. 패전국도 힘들지만 전쟁은 너무 힘드니까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잔해도 정리하고 내 마음을 돌봐주는 시간이,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결혼을 결정할 때 그 20 몇 살 때 30 몇 살 때 나랑 지금의 내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1, 2년이라도 지났으니까. 그 달라진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새롭게 기준을 정립하셔야 돼요. 이 과정에서 뭐 가까운 사람들, 부모님,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시는 것도 정말 좋지만 더 객관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려요. 나 자신을 바로 알 때 새로운 사람과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돌보는 것.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독립된 상태셔야 이 이혼 상태 혹은 재혼 상태도 더 잘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리어를 개발하신다던가 좀 자기 자신을 돌보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면서 그래도 1년 이상의 시간은 좀 이혼 후에 어떤 숙려 기간을 가지시는 것, 이혼 후에 황폐해진 마음을 돌보는 이혼 후, 전쟁이 끝난 후에 회복 기간을 가지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두 번째,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재혼을 했을 때 우리 자녀와의 관계는, 나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거고 내가 선택한 새로운 배우자와 내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 미리 고민하고, 그때 재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에 대한 고민과 책임감까지 함께하는 분이랑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모계부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맥락으로 좀 쓰이기도 하잖아요. 모든 계모와 계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식처럼 자기 자식보다 더 잘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 이미 결혼하기 전에 단단한 각오를 하신 거예요.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서로 책임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각오도 다지고 육아관도 맞추시고 자녀한테 앞으로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신 경우에 그럴 때 재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의탁하기 위해서 한 결혼이었는데 또다시 이혼을 하게 돼서 자녀에게는 이중의 상처, 본인도 더 큰 상처, 그리고 뭐 상대방에게까지도 이제 다 같이 피해가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과 자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사랑과 책임감을 충분히 확인한 상대와 결혼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혼하실 때 이 상속 문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이 있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 상속이 되잖아요, 배우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좀 자산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재혼의 경우에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한국은 혼인 후에, 한국
한국의 이제 가족법에 따르면요, 혼인 후에 이제 작성하는 어떤 재산 분할에 대한 각서는 의미가 없어요. 무효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유효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혼인 전에 재산 관계에 대해 정리하는 혼전 계약서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많이 하시냐면 오히려 초혼인 분들은 좀 낭만적으로, 그리고 사랑에 의해서 그래 내가 내 재산 좀 떼어주더라도 난 너를 선택했어 라고 이렇게 굉장히 멋지고 좀 낭만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혼전 계약서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은 재혼 가정이세요. 자녀가 있는 재혼 가정, 그쪽에서는 이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선택했지만 내 자녀가 내 선택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혼전계약서 문의는 오히려 재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물어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중 이혼 후에 더 후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남편분이 외도를 저지르신 분들의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사례들도 후회하는 남편 사례가 좀 많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이혼 후에 후회하시는 분들 등은, 이혼 후에 후회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유책 배우자분들이 좀 후회를 하십니다. 왜냐면 이제 뭐 이혼할 때는 후련하죠. 이혼할 때는 뭐 싫으니까 바람도 피고 싫으니까 잘못도 하고 뭐 이 결혼을 깨고 싶으니까 사실은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이제 결혼 기간 중에, 혼인 기간 중에 집에 있는 마누라 두고 바람 피는 거랑 나 호래비, 이렇게 호래비가 되어서 바깥에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건 아주 큰 차이. 이렇게 부인이 다림질해준 옷, 그리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여유로운 바이브로 이렇게 여자를 꼬실 때랑요, 이렇게 막 이렇게 쾌쾌한 냄새가 나는, 또 그리고 재산 분할했으니까 반반이고 또 위자료도 몇 천 떼어줬으니까 아무래도 더 공공해졌을 거잖아요. 뭐 타던 차도 팔고, 뭐 회사에서도 당연히 이혼이 뭐 이혼 때문에 승진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 커리어적으로 점프하기는 쉽지 않아요. 막 커리어적으로도 잘 나가던 부장님이었는데 막 승진 적체에 막 말려가지고 승진도 안 되고 여러모로 인생이 이제 안 풀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옛날엔 나 되게 잘 나가는 남자였던 것 같은데 막 집에 가면 부인이랑 애들도 있고 바깥에는 나 좋다는 어리고 예쁜 여자도 있고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나 좀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좀 단칸방에서 라면 먹고 있는 아저씨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조금 많이 후회하시면서 뭐 전 부인한테 연락도 하고 자녀들한테도 막 연락도 하고 뭐 다시 한번 해보자, 뭐 혹은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명백한 유책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들도 다른 부모님 편을 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용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 이혼이라는 게 모두한테 정말 전쟁의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인 자녀들로서는 1차적으로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아무도 말을 안 해줘도 자녀들이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자녀들이 이걸 알고 있죠. 아빠 엄마가 바람피면 애들이 먼저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우자가, 그러니까 엄마가 모르는 증거를 애들이 나중에 알려주는 경우도 상당히 저희가 많이 봤어요. 자녀들의 증거로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초기 증거가 확보되거나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외도 사실을 발견하는 단초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본 자녀가 부모님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책 배우자의 경우가 이제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결국은 본인이 잘못한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좀 자책하면서 후회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이제 이혼하는, 저희가 황혼 이혼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 중에서는 조금 더 남자분들이 좀 더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러니까 이혼 후 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남편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쉽게 늙으면 수발 들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수발을 이제 보통 남편분들이 조금 받으시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뭐 평균 수명 같은 걸 봐도 남자들 수명이 조금 더 짧기도 하고 보통은 또 남녀의 남자가 연상인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제 남자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노후 생활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좀 사회생활이 풍요롭지 않은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가족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애들은 엄마 편 들죠. 근데 이혼까지 했어. 그러면 부모님이 이혼을 한 경우에 자녀들이 심정적으로 엄마를 찾아뵙는 경우가 많지 이혼한 아버지를 찾아뵙는 경우는 더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또 자녀를 봐주면서 많이 친해지는데, 손자 손녀를 봐주면서 많이 친해지는데 손자 손녀 누가 봐줘요? 할머니들이 거의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아빠는 고립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결혼하고 사는 집도 아빠들이 고립됐다, 외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혼까지 해서 따로 사는 경우에 정말 좀 나이 드신 이제 아버님들께서 굉장히 좀 외로워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랑 때문이 아니라도 아버님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양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양을 좀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혼하고 좀 후회하시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우리 그러니까 같이 살 때, 젊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느껴요.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일수록 이혼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후회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혼이라는 건 부부의 해체지만 그렇다고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는 영촌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남이었던 사람이 선택에 의해서 가족이 되고 그래서 촌으로도 매길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영촌. 사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재산 분할 같은 거 보면요. 그냥 같은 덩어리예요. 내 거를 분할하는 게 재산 분할이에요. 부부는 그렇게 다 가까운 사이예요. 자녀와 부부는 일촌이죠. 자녀와 부모는 피가 섞여 있어요. 부부랑은 다르게 피가 섞여 있고 혈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우주고 자녀하고 부모의 관계는 부모도 자녀를 아끼지만 자녀도 부모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자녀를 둔 이혼 부부의 경우에는 이 자녀와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되지 않은 경우에 후회를 많이 하세요.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경우는 바로 이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그리고 양육권이 잘 정리되지 않은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이혼을 하고도 계속 얽히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양육권 친권을 요즘에는 보통 한 사람이 단독으로 가져가는 게 추세예요. 그런데 갑자기 꼭 이혼할 때가 되면 코빼기도 안 비치던 남편이 혹은 아내가 갑자기 애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남자분들이 사실 양육권은 엄마한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이에요. 경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가기가 더 좋아요. 왜냐면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제 아이의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좀 많고 법원에서도 이거를 가사조사도 하고 아이의 의사도 묻지만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환경을 조사해서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되면 경제적으로 아버지가 더 능력이 있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남편분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고 돈도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다 주는데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어서 친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양육권을 주장하죠. 내 양육권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공동 친권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부동산으로 치면 공동 명의 같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등기에 이름을 올려달라. 그런데 이 친권이 공동으로 됐다. 그러면 사실 아이가 이제 병원에 가서 긴급한 수술을 해야 된다던가 여권을 만든다던가 아이들이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요즘에는 어학연수로 가기도 하잖아요. 이런 인생의 중요한 단계들에서 다른 공동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배우자가 꼴 보기 싫기 때문에 연락을 안 받거나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의 꿈은 유학인데 왜 너가 애를 보내냐, 너 애 보내고 너 한국에서 뭐 하려고, 내가 준 양육비로 넌 한국에서 남자 만나려고 이러면서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아이의 꿈이 유학이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다 그걸 알고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공동친권이라는 게 원래 제도의 취지는 함께 부모가 잘 책임을 져라 라는 건데 조금 자존심 싸움을 하면서 좀 아이의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자존심 싸움을 하면서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아예 박탈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권리이기도 해요. 이거를 부모가 나 너한테 애 보여주기 싫으니까 너도 돈도 주지 마. 내가 안 받을 테니까 너도 볼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 이 애는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자녀가 아주 어릴 때 관계를 끊어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후회하세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아이잖아요. 아마 아이가 있음에도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은 높은 확률로 아이하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 보물이고 우리 집에 가장 소중한 자산인 이 아이가 망가집니다. 일단 한쪽 부모가 없이 아이가 자라게 되는 거죠. 아무리 부모님이 설명을 해줘도 아이는 오해를 해요. 아빠가 나 싫어서 이제 안 보러 오나 보다. 내가 옛날에 그런 잘못을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헤어졌나? 이런 생각을 정말로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라면 아빠가 없는 거고 아들이어도 아빠가 없고 혹은 이제 아이에게 한쪽 부모가 없으면 성별 역할을 양쪽에서 고르게 해주질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 부모가 없거나 혹은 이성 부모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게 이 자녀들이 컸을 때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 악영향을 주는 걸 전 사실 봤어요. 이제 아주 어린 자녀가 처음에는 난 엄마면 돼, 아빠면 돼 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이들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애들은 엄마 아빠 다 사랑해요. 아빠가 아무리 나빠도 엄마가 나빠도 막 집 나가고 바람 피고 때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피가 내 몸 안에 다 있잖아요. 배우자 욕하고 배우자 안 보여주고 이러잖아요. 애들이 자기 혐오에 빠져요. 그래서 배우자 욕하시면 안 되고요. 양육비나 면접교섭 같은 자녀의 권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아이들이 자기 혐오에 빠지고 더 큰 문제는 지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고 내가 싫어서 떠난 그 지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고 혹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왜냐면 결핍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분들의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안 데려다 줘도 돼요. 그날
제발만 좀 친정에 도와달라고 하거나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면 되죠. 아이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게 걱정이 된다? 이혼하실 때 센터 교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 법원 안에 있는, 가정법원 안에 있는 면접교섭 센터가 다 있거든요, 요즘에는. 거기서 안전하게 이제 아빠랑 혹은 엄마랑 이렇게 아이가 놀고 다시는 안전하게 이제 법원에서 집으로 데려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내 불편, 내가 꼴보기 싫은 거, 내가 저 사람 싫은 거는 잊으세요. 그리고 자녀의 몸 안에 절반의 피는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자꾸 그 배우자를 싫어하고 욕할수록 자녀가 자기혐오에 빠지고 그 사람 같이 된다. 혹은 그 사람 같은 배우자를 데려온다. 내 소중한 딸이 사위를 데려왔는데 남편 같아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 사태를 방지하려면요. 아이에게 큰 결핍을 주시면 안 되고요. 아이의 심리적 케어 그리고 심리 상담도 어린 아이들 꼭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면접교섭, 양육비 같은 아이의 권리 꼭 존중해 주시고요. 친권 같은 문제 귀찮고 힘들다고 그냥 사인해버리는 게 아니라 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협의 이혼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끼지 않고 끝까지 이제 사건이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합의서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자녀가 어리고 돈이 없는 젊은 부부 같은 경우가 조금 이렇게 협의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해가 자녀에게 가지 않도록 조언은 꼭, 상담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제가 이제 이혼 가정 자녀인 의뢰인들도 있지만 사실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 가정 20년 차, 30년 차인 이런 그런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곤 해요. 사실 나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인데 내가 전쟁을 피해서 이제 난민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난민인 게 나한테 불이익이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것이 사실은 피해자고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모두가 알지만 뭐 난민 출신인 사람을 채용시장에서 우대하지 않듯이 또 이혼 가정 출신인 것이 결혼시장에서, 연애시장에서 적어도 플러스로 작용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자기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서 자녀로서 이해는 하지만 좀 이런 점이 아쉽기도 하다라는 그런 대화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장 이혼 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뭐 상견례, 결혼식에 전 부모님을,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을 부를 건지 우리 부모님이 재혼한 사람을 부를 건지 그거부터가 굉장히 난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결심하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는 것, 사실은 자녀를 위한 거고 그 결정 정말 저는 응원하고 존중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보다 더 힘든 건 내 자녀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녀를 위해 참고 살아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행복한 게, 아빠가 행복한 게 자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자녀는 엄마 아빠의 행복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그들의 불행을 누구보다 감지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사시면 돼요. 내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 자녀에게 추가적인 피해나 혹은 자녀에게 두 번째 상처를 주실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실 때 자녀가 있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여전히 널 사랑한다는 것, 이 이혼은 너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심리적 케어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무직이라면 양육비를 미지급해도 되나요? 또한 양육비를 포기하고 나서 재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뭐 백수여도 돈은 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가끔 정말 나쁜 분들이 애기 양육비 안 주려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리랜서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소득을 딴 데로 돌리고, 법원에서 다 알죠. 그래서 정말 무직이더라도 우리 이제 법정 양육비 기준 산정표에 따르면 3, 40 이상은 자녀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아빠가 회사를 그만둬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막 회생파산까지 신청해서 나 돈 없다 막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하잖아요. 어린 자녀랑 부인 그냥 내버려두고, 그 사건도 바람까지 난 사건이었거든요. 바람 필 돈은 있고 애 줄 돈은 없냐고.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누구 씨 알바를 해서라도 애 양육비 벌어오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안 해주시면 압류나 이런 강제집행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아예 판사님께서 한마디를 딱 해주셔서 정말 속 시원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돈을 적게 벌수록 양육비를 조금 내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무직이라고 해서 영원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꼼수로 이렇게 퇴사를 해서 다시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 청구 심판 같은 걸 해서 재산 조회해가지고 다시 양육비를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비 관련해서 또 하나의 꿀팁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지금 뭐 법정 양육 기준 산정표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면은 이 법원에서 말한 산정 기준표가 있어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법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기준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게 받으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합의가 됐을 때예요. 아니 뭐 부부가 합의해가지고 이제 많이 주겠다는 걸 말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실제로 드는 돈이 그거보다 많을 때는 그거에 대한 입증 자료를 잘 만들어 두셔야 돼요. 뭐 애가 영어 유치원에 다녀요? 아니면 애가 뭐 예체능을 해서 뭐 바이올린 레슨을 받아요?
살아요. 바이올린이 영재예요. 뭐 애가 발레를 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일반적인 가정보다 돈이 많이 들겠죠? 혹은 이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이가 아파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드는 양육비가 특별히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입증을 하고 또 배우자와 동의가 이제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부부가 이제 좀 부자시긴 했는데요. 뭐 월 700만 원 정도 양육비로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예체능 계열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고 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혼 후 후회를 줄이기 위한 준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정을 꾸려서 이혼에까지 이르신 분들에게 후회가 없는 이혼이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가 덜한 이혼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3가지를 잘 준비하시면 그래도 후회가 덜한 이혼을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경제적 준비입니다. 이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과정, 막 싸우는 과정, 이기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혼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경제적으로 내 커리어는 어떻게 정리할 거고, 그다음에 이혼 후에 생활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마련을 할 거고, 이 쪼개진 재산에서 나는 어떠한 주거 형태에서 살 거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계속 혼자 혹은 자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건지를 둘이 살다 한 명이 살면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조금 더 규모가 축소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뭐 돈 잡아먹는 남편이나 돈 잡아먹는 부인을 둔 경우에는 달라요. 그럼 더 떵떵거리고 사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더 괜찮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더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준비를 탄탄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정 계획도 세우시고요. 특히 내가 뭐 대기업 다니고 난 이혼해서 오히려 저 잘 나가, 연금도 이제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노후를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부부라는 게 사실 사랑도 있지만요, 사랑도 있고 육아도 있지만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서로를 부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나를 부양해줄 사람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요양원비 버셔야죠. 그래서 이혼을 하신 분들이 더 재테크, 재정 계획 정말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혹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조금 축소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커리어 탄탄하게 만드셔야 돼요. 재정 계획 잘 세우시고 친구 가라는 투자 하지 마시고요. 이게 꼭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은 거 소문나면 또 그렇게 사기꾼들이 붙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냥 공짜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특히 전업주부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업주부분들, 공무원분들 갑자기 목돈 생기면 소문이 나가지고 사기꾼들이 그렇게 붙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혼으로 오셨다가 형사사건 피해자로 오시고 민사사건에 휘말려서 오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탄탄한 재정 계획을 무료 말고 유료 상담을 전문가와 받으세요. 어디 이제 이상한 사람들 말고, 내 이런 친구 이런 사람들 말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정적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데 변호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정서적인 준비입니다. 이혼은 정말 전쟁과도 같아서 이겨도 상처예요. 전쟁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피폐해진 땅에 나무 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변호사 상담 오는 의뢰인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법률 상담 제가 해드릴 테니까 심리 상담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특히나 가정폭력 이런 피해자분들은 이거는 꼭 받으셔야 돼요. 이거 제가 번호도 알려드릴게요. 받아 적으세요. 1366이라고 이제 여성의 전화라는 곳이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이제 구제하는 상담센터인데요. 이거 공짜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제가 홍보해드리는 거 아니고 이제 국가 뭐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홍보해드리는 거 아니고 정말 무료 상담이니까 제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받으면 2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내 정서적인 케어가 되고요. 무료로도 될 수 있고 전문가들과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요. 쉼터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도망도 도피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또 실리적으로 변호사로서 말씀드릴게요. 상담하신 거 내역 가져오시면 제가 위자료 청구 더 해드릴게요. 위자료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무섭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안 받으시는 분들이 특히나 가정폭력 피해자분들 중에 많으셔서 꼭 당부 말씀드리고요. 내가 뭐 가정폭력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협의 이혼이어도 심리상담 받으세요. 정신과까지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일반 심리상담도 괜찮거든요. 요즘 비대면 뭐 온라인 심리상담도 다 있으니까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열심히 상담을 해드리지만 사실 저는 법률 전문가지 심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케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못하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많이 우세요. 특히 저희는 피해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오세요. 바람은 인격살인이에요. 바람 피해자들 정말 잠도 못 주무시고 살 빠지시고 암도 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셔야 되고요.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사는 게, 내가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지 마시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본인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꼭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들도
부부도 전쟁 피해자예요. 꼭 상담, 애들이 괜찮다는 말 믿지 마시고 꼭 상담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서적 상담 역시 이혼 전부터 이혼 과정 그리고 이혼 후까지 후회가 덜한 이혼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녀에 대한 양육 계획입니다. 이혼 후에 내가 한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든 저 배우자가 키우게 되든 우리에게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계획이 필요해요. 이제 아이는 한부모 가정에서 살게 될 거고 얼마 안 되는 양육비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법에서 보장해준 양육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이의 경우에는 원래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한쪽 부모가 없으면 아이에게는 좀 어떤 결핍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자녀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계획 세우시고요. 이혼 과정에서 자녀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부부간의 대화는 아이가 듣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싸우지 말고 아이 끌어들이지 말고 하세요. 배우자 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교육도 꼴 보기 싫은 그 배우자랑 하셔야 돼요. 양육관이 일치해야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뭐 애엄마가 애를 엄하게 키우는 게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애를 막 자꾸 풀어줘요. 아이가 혼란스러워요. 아이가 피해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계획, 그리고 또한 내가 양육권자가 된다면 양육비로 어떻게 생활할지, 양육비에 얹어서 나는 어떻게 돈을 벌어서 아이의 미래를 설계할지, 애기 대학 등록금도 모으셔야죠. 애기 대학 가면은 양육비 못 받아요. 양육비는 딱 고등 졸업할 때까지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성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비양육권자라 상대가 양육권자다. 양육비 내셔야죠. 되게 상당 부분을 양육비로 내게 되실 거예요. 버시는 돈에서 꽤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양육비를 어떻게 꾸준히 밀리지 않고 줄 것인가, 그리고 더불어서 양육비 이상의 아이에게 돈이 필요할 때 내가 같이 살진 않더라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정서적인 재정적인 계획을 아이를 위해서도 세우셔야 되고요. 아이에 대한 양육관, 교육 철학은 꼴 보기 싫어도 서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면접 교섭 서로 방해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양육권 박탈 사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아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부부 관계는 끝났어도 부모의 연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 재발의가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 범위가 모호해서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법만 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판례라던가 어떤 기준들이 구체화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것에 대한 구체적 기준, 그리고 명확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 시행 과정에서 혼란은 어쩔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제 법의 취지 자체는 혼인이 없더라도 혈연 관계가 없는 성인 둘이 돌봄과 부양을 목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제 제도예요. 우리나라가 혼인을 하면 정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혼은 죽음과 이혼으로밖에 해소할 수 없다. 정말 결혼 무서운 거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결혼은 참으로 무거운데 결혼 이외의 또 관계들은 너무나 보호가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다양한 가족 형태, 다양한 동거 형태를 인정하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법인데요. 지금도 사실 사실혼이라는 법률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호되는 관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안 한 부부들, 요즘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죠. 제 주변에도 혼인신고 했어? 오히려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청약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약이나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든 뭐 아직은 서로 알아가는 과정 때문이든 사실혼으로 그냥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 법적으로 갔을 때 좀 뭐 이런 재산 분할이라던가 뭐 외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툼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판례가 상당히 정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해소에 대한 다툼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요. 생활 동반자 제도 같은 경우는 아직 아무런 판례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당연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재산 부분이 가장 첨예할 걸로 예상이 돼요. 상대방 모르게 자산을 빼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반대로 이혼할 때 상대방이 빼돌리는 걸 막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사실 이제 이혼 변호사인지 내가 탐정인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렇게 이혼의 과정은 사실 숨겨져 있는 재산을 뒤져서 찾는 과정, 그리고 그거를 청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숨기시고 있고 저희는 그걸 열심히 뒤져서 찾는 변호사 간의 각축전이 또 벌어지는 게 바로 이혼 소송입니다. 이혼에서 사실 누가 뭘 얼마나 잘했냐 잘못했냐를 생각보다 많이 따지시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재산 얼마 있고 얼마로 나눌 거냐가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숨기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이제 가족 계좌나 다른 사람 계좌로 빼돌리기, 그 다음에 애초에 소득을 딴 데로 신고하기, 소득 사업하시는 분들은 소득을
신고하기. 특히 이제 법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이렇게 자산을 해놓으면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정말 새롭게 나타나는 형태, 고가의 미술품, 가상화폐 이런 걸로 이제 재산을 은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앞으로 내가 너 주느니 내 애 준다 하면서 자녀 앞으로 재산을 돌리시는, 이건 숨긴다기보다는 이제 명의를 이제 이전해주는 그런 증여를 해버리는, 내가 세금 내고 만다 이러면서 자녀한테 그냥 증여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재산을 좀 은닉하고 있고, 동산의 경우에는 동산, 금붙이들 아니면 집에 현금이 쌓여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건하다가 보면 왜 집에 현금이 1억씩 쌓여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현금 뭉치,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가의 이제 금붙이, 애기 돌반지 같은 것들, 결혼할 때 주고받은 뭐 예물, 가방, 뭐 반지, 귀걸이, 뭐 귀중품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사실 들고 가는 사람이 좀 임자예요. 집안에 남아있으면 분할을 하는데 이걸 누가 들고 튀면 사실 잡을 길이 좀 없습니다. 그러다 집안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동산까지 포함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숨기는 방법들을 동원하시겠지만 저희는 또 찾는 것도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 혹은 부동산의 경우는 가압류를 거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이혼 소송하면은 정말 재산을 싹 다 뒤질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 뒤질 수 있냐면 미국 주식, 코인 이런 거 다 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조회나 금융기관 자료, 뭐 이런 대출 명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혼 소송을 하면 사실 재산은 싹 다 까발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타인한테 그래서 명의를 넘기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어차피 계좌이체로 넘어간 돈은 다 잡힙니다. 뭐 이혼하기 한 달 전 다 잡힙니다. 한 3년 전까지는 저희가 다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10년 전까지도 보게 해줬는데요. 이제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최근의 트렌드는 한 3년 정도 전 것까지는 이제 보게 조회를 할 수 있게 법원이 해주고 있는 게 실무적인 좀 트렌드입니다. 이거를 이제 근데 잘못해서 법의 경계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 돈으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용하시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제 가족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리스크도 알려드릴게요. 내가 그래도 살붙이고 산 내 배우자한테 돈 주기 싫어가지고, 우리 애 엄마고 애 아빠잖아요. 이 사람한테 돈 주기 싫어가지고 이런저런 이렇게 방법들을 하다가 민사소송 당하는 거, 사행위 취소소송, 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빼돌렸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소송 당하는 경우 있고요. 두 번째, 세무조사 나옵니다. 회사 하시는 분들은 세무조사 그렇게 많이 당해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던 각종 방법들로 국세청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고소가 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남한테 가거나 불법적으로 가는 걸 하느니 그냥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의 양육자, 그러니까 내 자녀의 부모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뭐 하시는 게 불법적인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라는 게 이제 저의 이혼 변호사로서의 조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이 재산을 빼돌려야겠다, 이런 분들은 또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한 3년 정도까지 조회가 된다고 했죠? 이제 한 5년, 3년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 조회가 이제 보통 3년 정도 되니까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목돈이 빠져나가면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액으로 월 한 100, 200,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더 뽑으셔도 되는데, 월급이 500인데 생활비가 300인 건 좀 이상하잖아요. 생활비가 200인 건 매달 200씩 사라지는 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100에서 200 정도를 이제 뭐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 혹은 양육비 명목으로 인출을 해서 정말 생활비랑 양육비로도 쓰시고요. 일부 현금을 이렇게 따로 관리하시게 되면 현금은 기록이 안 남아요. 이체도 남고 뭐 미국 주식, 코인, 뭐 보험료, 참고로 우리 보험도 다 나중에 조회됩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 재산도 다 조회가 돼요. 애 앞으로 적금 들었다? 그냥 미성년 자녀면 공동 재산이 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매월 소액씩 정말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사실 법원에서도 입증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 정도 되면 사실 그 성의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 정말 재산을 뺏기 위한, 지키기 위한 정말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법의 경계는 넘어가지 않으셔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공동 명의로 하지 않고 단독 명의로 진행한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요즘에 이제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 이슈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고, 공동명의 안 해줘서 이혼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상관없어요. 부부 중 배우자 일방의 명의이기만 하면 공동이 아니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 단독명의면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에 단독 명의자가 처분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쉬운 예로 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집값 막 오르고 있는데, 혹은 이 집값 뭐 한 8억 되는데 6억, 5억에 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은 남아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이거 팔아갖고 현금 써버리면 사실
재산 분할 대상은 맞는데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다 써버리면 청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혼 소송은 돈 없는 쪽이 갑이에요. 그래서 돈 써버리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를 겁니다. 처분을 단독으로 못하게. 그래서 저희가 이혼 소송할 때 단독 명의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고 한쪽이 명의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남편 단독 명의인 전업주부분들이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명의와 상관없이 어머니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업주부도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돼서 10년, 20년이 넘으면 5대5까지도 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근데 아버님만 단독 명의면 가압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부동산 처분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막 급하게 가압류를 했는데 이제 막 정말 가압류 걸고 막 가압류 걸기 막 전날에 부동산에 내놨었고 막 정말 막 저희가 매수가 막 매매가 되려는 걸 막 직전에 막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어서요. 단독 명의일 경우에는 가압류를 꼭 걸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받기 위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압류 꼭 걸어놔야 된다. 그래서 이거 팔라서 현금 통장에 있으면 괜찮은데요. 써버리면 끝이에요. 재산 분할을 잘 받을 수 있는 꿀팁 소개 가능하실까요? 근데 실제로는 오프 더 레코드로 실제로는 혼인기간이 너무 길면 기여도를 그렇게 세세하게 따져주진 않아요. 그래서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여도 그리고 재산의 존재 입증인데요. 혼인기간이 길다면 기여도는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으로 뭐 둘 다 노력했다고 보기 때문에 뭐 누가 얼마 벌었니 보다는 재산이 그래서 총 얼마니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혼인기간이 짧아요. 그러면 이제 좀 기여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혼인기간에 따라서 꿀팁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이제 재산이 숨겨지거나 어디로 빼돌려지는지 그거를 좀 더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내가 이제 기여도 주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월급 받았던 통장, 그 다음에 재테크 잘한 내역, 꼼꼼하게 재산을 잘 관리했다라는 가계부 내역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업주부들 어떡하나요? 이런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가 내조를 했고 자녀를 열심히 키웠고 뭐 집안 가사 노동을 전담했다. 뭐 이런 시댁이나 이런 뭐 행사들에 열심히 참여했다라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돈 벌어오는 사람을 위한 내가 어떤 내조를 했다라면 그건 역시 기여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참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막 이렇게 이혼 소송하시면서 남편분들이 그런 거 내실 때 있어요. 막 이렇게 더러워진 집, 초라한 아침 막 이런 거 내시는 분들 있어요. 나 이거 내 와이프는 이거 가사노동 안 했다. 기여도 인정 조금 해줘라. 라면서 이런 거 막 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기여도 다툼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기여도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재산의 존재, 그러니까 숨겨진 땅은 없는지, 막 주식 다 팔아버리진 않을지,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헐값에 부동산에 내놓은 건 아닌지 요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숨겨진 비상금 통장 이제 이혼 소송하면서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40, 50대 이상의 이혼 소송에서는 이 재산의 존재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는 게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조금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 다툼이 치열하고요. 이럴 때는 정말 내가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결혼할 때 얼마를 들고 왔고, 혹은 내가 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혼인기간이 뭐 5년 미만으로 짧은 분들은 훨씬 더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냥 카톡으로만 주고받은 대화더라도 잘 증거를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카톡이 업데이트 되면서 지금 수정과 삭제가 좀 용이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캡처를 그때그때 해놓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뭐 근데 같이 사는데 뭐 이혼할 거에 대비해서 캡처를 한다 이런 게 참 저도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 기존에는 이제 카톡이나 통화 녹음도 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증거긴 해요. 근데 이제 카톡이 수정이나 삭제가 용이해지면서 좀 증거로서의 능력이 좀 불완전해진 면이 있으니까 가족 간의 돈거래, 예를 들어 우리 친정엄마가 혹은 뭐 우리 본가에서 내가 남잔데 우리 부모님이 이제 도와주신다라고 할 때는 그냥 전화 녹음도 좋지만요, 조금 형식적 차용증이라도 좀 만들어 주신다던가 뭐 좀 이렇게 근거들을 조금 더 만들어 주신다면 만에 하나 우리가 이제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권리를 잘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거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에서는 결국 유책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결국은 재산 분할이 관건이 될 거예요. 이혼할 때 빚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결혼 생활 중 합의된 빚이 남편 명의로 1억이 있다면 5천 나누어지는 건가요? 이혼할 때 재산도 나누고요, 빚도 나눠요. 우리가 부부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게 이혼 소송인데 이 부부 공동 재산은 총합이 마이너스여도 재산입니다. 무슨 말이냐? 남편 빚 1억 있고 우리 한 20년 살았어요? 그러면 5대5로 나누는 거예요. 5천씩 마이너스 5천씩 이렇게 나눕니다. 너무 억울해 하세요. 이러면은 저 사람이 빚 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내가 왜 내냐라고 하는데 결혼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부부의 일상가사 채무라고 해서 부부가 웬만한 채무는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요. 사실 그렇게 치면 빚을
같이 안 나눈다고 치면 남편이 사업이 성공했거나 로또가 됐어요. 뭐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사업이 성공했거나 로또가 됐어요. 그럼 그거 안 나누나요? 사실 그 경우에도 우리가 같이 부부기 때문에 나누잖아요. 마찬가지로 빚도 나눕니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바로 도박을 하거나 이제 상간남한테 돈을 빼돌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입증이 된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제 법원에서도 요 빚을 부부가 공동으로 나눠서 지진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결혼은 참 무서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빚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건이 많이 늘고 있냐면 빚밖에 없는 집에 이혼 소송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빚이 있는데 왜 돈까지 들여서 이혼 조정이나 이혼 소송을 할까요? 이자가 계속 느니까요. 그리고 막 계속 채권자들이 찾아오잖아요, 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빚쟁이 배우자를 둔 사람들이 되게 급하게 이혼을 많이 하시고요. 이런 분들 특 협이혼이 안 돼요. 왜냐면 내버려두면 내 배우자가 같이 빚 나눠질 건데 내가 뭐 하려고 이혼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돼요. 법원에 와야지만 강제로 이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도망갔으니까요. 배우자는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소송보다는 조정이라는 좀 간이한 절차를 추천드리는 게, 소송에서 1년 걸려봤자 어차피 받을 돈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자가 계속 쌓여요. 그럴 바엔 3-4달 안에 정리되는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비도 싸고 기간도 짧아서 사실 이렇게 이혼을 해서 빚밖에 안 남는, 저희가 빚잔치라고 하죠. 이 빚잔치 이혼의 경우에는 조정 이혼으로 해서 뭐 변호사비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좀 막을 수가 있고, 이 이혼 조정에서 핵심은 그래서 빚을 누가 언제부터 가져갈 건가예요. 그리고 이런 배우자들은 양육비도 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육비 부분도 한꺼번에 양육비를 선납하는 것처럼 정리하고 이걸로 빚을 다 떠넘기는 게 일종의 빚잔치 이혼의 스킬이라고 할 수 있죠. 돈 있는 집의 이혼이랑은 또 전략도 다르고 방법도 굉장히 달라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혼이 더 절박한, 시간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체가 되어 이혼시키는 자녀들도 있나요? 부모님이 상당히 많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뭐 한때 화두가 됐던 게 뭐 헬리콥터맘 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 뭐 아니면은 학원이나 학교를 떠나서 직장에 이제 부모님이 대신 전화해서 우리 애가 오늘 아파서 뭐 휴가를 씁니다 이런 밈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밈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변호사 상담도 부모님이 대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런 대접을 받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 변호사님, 우리 애 이혼하려고 하는데 절차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약간 그 학원에 애 데리고 온 엄마처럼 30대 자녀, 20대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놀랍게도 40대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MZ가 넓게 보면은 40대까지 포함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 이혼에 부모님이 개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 많은 게 의외로 시댁이 아니라 그 친정에서도 예전에는 좀 고부 갈등 같이 좀 며느리가 탐탁지 않은 시어머니들이 이혼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장서 갈등이라고 하죠. 그 장모님들이 이제 자기 딸 데리고 우리 애 이 남자랑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컨설팅처럼 이혼 문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혼이라는 외로운 길을 걸을 때 부모님이 편이 되어주고 지지해주는 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부모님이 이 이혼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녀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혼 당사자인 자기 자녀의 언어로 자녀가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첫 번째, 자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후회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해요. 막 저 장모님 때문에, 저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게 됐다 막 이러면서 예외적이지만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제 성인이고 결혼했으면 어른입니다. 그 미성년자도 몇 살 지나면 결혼하면 어른으로 치는 법이 아예 있어요. 민법에. 무슨 말이냐, 우리 법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결혼하면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자녀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의 소중한 자녀가 계속 애로 살아요. 애를 피터팬으로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존중하고 지지해주고 편이 되어주시는 건 정말 너무나 좋은데요. 아이의 목소리를 빼앗아서 대신 내시면요, 평생 내가 대신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이혼을 후회해서 번복하는,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니까 이런 부모님이 대신해서 이혼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꼭 자녀의 이야기가 더 먼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체성을 길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결혼 생활은 부부끼리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애가 나한테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은 다 모르세요. 사실 결혼 당사자 간에 있었던 일들은 그나마 변호사한테도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시는 건 좀 위험한, 오히려 좀 후회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조금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를 좀 믿어주세요. 결혼 4년 차까지를 의미하는 신혼이혼이 황혼이혼 수치를 빠르게 추격하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4년 이내에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에 정말 이혼의 빅 트렌드가 두 개 있어요. 이 황혼이혼,
그리고 신혼이혼. 옛날에는 그래도 약간 그래도 애가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애 결혼은 해야지가 국룰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또 이렇게 빨리 4년 이내에 이혼하는 신혼이혼도 일종의 트렌드라면 트렌드예요. 공식적인 이혼 통계의 1위는 언제나 성격 차이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내밀한 이야기를 듣는 이혼 변호사로서 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요즘에 남녀가 모두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낙인이 찍히는 것도 좀 덜한 상황이 됐죠. 두 번째는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하게 이혼의 결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전에는 사회적 낙인이었다면 요즘에는 좀 자녀 유무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오히려 있고, 아이가 어려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생겼는데요. 그 경우에는 인생이 너무 길기 때문인 거예요. 어차피 60살 돼도 안 죽어, 배우자가. 한 100살 같이 살아야 돼. 그리고 애 정서적인 아이의 자녀 교육에 옛날에는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지, 엄마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건강하지 못한 부모가 있는 게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하다라는 좀 자녀 교육, 양육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어려도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가 부모의 영향을 받기 전에, 그리고 아이의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가 없거나 혹은 아이의 의사가 아직 없는 경우에 오히려 이제 이혼을 좀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40대, 50대 분들보다 20대, 30대 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이혼의 결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산 분할의 문제가 좀 적어요. 한 3, 4년 안에 자녀 없이 이혼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자기 재산만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금 이런 것도 5년 이상 같이 살아야지 이제 연금 분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살면 재산이 섞일 건데 우리는 이혼을 할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재산이 많은 쪽에서 오히려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재산 분할 문제까지도 좀 발생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요즘 그 남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커뮤니티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뭐 이런 인터넷상에 이제 그런 밈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외벌이하는 남자분들 혹은 이제 소득이 좀 더 높은 배우자들이 이제 내 배우자가 전업으로 이제 내조만 해준다거나 혹은 소득이 좀 더 낮을 때 이 혼인기간이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면 5대5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요즘엔 다들 너무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상황이 이뤄지기 전에 나는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좀 결단을 내리셔서 길어지기 전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요, 요즘에 청약이나 이런 뭐 세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안 하는 사실혼 배우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사실혼이라는 건 법률혼이랑 달라서 헤어져 라고 하면은 유책이 없어도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한 명이 집 나가요? 그럼 헤어지는 거예요. 이혼의 절차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젊은 분들이 좀 사실혼이 많다 보니 이혼에 대해서 좀 법원이 주는 숙려기간이라던가 어떤 이런 전문가들의 개입 없이 본인들만의 의사결정으로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혼율이 높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만 이런 사실혼의 경우에도 양육권 그리고 재산 분할은 법적인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인기간이 1년인데 소송을 막 2년씩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문서를 깔끔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서 정리를 하시는 걸 매우 추천드립니다. 이혼이나 돌싱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다른 문화의 영향도 받고 사회가 조금 더 개방적이 되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어떤 획일적이고 좀 표준적인 것들이 다양성을 좀 더 존중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혼은 했어요. 그냥 쉬쉬했을 뿐이에요.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냥 요즘에는 예전에도 존재하던 이 이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더 흠을 잡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보이는 것뿐이지, 요즘 나오는 그런 돌싱 연애 프로그램이 이혼을 조장하는가, 전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세대와 다르게 요즘 세대는 조금 더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회가 되었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내가 정말 중요해요. 나 자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해서, 뭐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참고 산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의미가 있지. 혹은 행복한 내가 아이를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 라는 좀 자기 주도적인 생각. 저는 그걸 뭐 이기적
이기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 주도적인 어쩌면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TV에 나오는 이런 돌싱분들의 당당하고 또 멋진 태도가 저는 분명히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돌싱인 것이 흠이 덜 되고 이혼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이제는 적어도 직장에서의 불이익은 많이 사라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혼 가정 자녀에 대한 낙인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진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뭐 편모 가정, 편부 가정 뭐 이런 식으로 비정상으로 취급하던 문화가 이제는 우리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더 좀 관대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관대하고 허용적인 문화가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많아져서예요. 주변에 흔해졌어요. 이제는 너무 많아서 차별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의 이혼율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좀 익숙해진, 그리고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는 더 건강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안 해야 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해야 될 사람이 참았던 거예요. 그러던 분들이 이제는 긴 인생에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하고 용기 낸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혼을 조장하진 않습니다만 이혼을 참았던 분들이 용기 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꾸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까지는 이혼의 사유 그리고 이혼의 과정,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치면 전쟁 과정 어떻게 이길 건지 전략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커다란 흐름이었다면, 요즘에는 점점 이혼 후, 그러니까 이혼 애프터 디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혼 후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병원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요, 병의 증상과 수술 방법에만 집중을 했던 게 예전이었다면 요즘에는 점점 수술 후에는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혹은 어떻게 수술 없이, 그러니까 이혼 소송 같은 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나 조정같이 좀 더 완화된 과정을 통해서 비수술적 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회복 기간이 좀 짧게, 회복 기간도 짧고 부담도 덜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것인가 라는 좀 어떤 이런 회복적이고 좀 사후적인 케어에도 요즘에는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의 이혼은 비교적 쿨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이제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요즘 MZ세대 분들 쿨하고 이제 권리의식이 강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세대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혼은 생각보다 그렇게 쿨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의 의사결정은 좀 빨리 내리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의 딱 기간이 있어요. 몇 달 혹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보고 이 기간 딱 지나면 이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혼의 결정까지는 꽤나 결단력 있고 굉장히 쿨해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그 뒷단을 보는 이혼 변호사잖아요. 이혼의 뒤에는 정말 많은 정리 과정이 있어요. 그 정리 과정에서는 사실 쿨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쿨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자녀가 있어봐요. 양육비 면접교섭 20년짜리입니다. 막 15년, 20년짜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MZ분들이 권리의식이 굉장히 발달한 세대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난 그거보다 더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막 GPT로 공부를 쫙 해가지고 저희한테 원하는 협상안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요즘 GPT나 AI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게, AI는 할루시네이션, 환각 형상이 있어서 가짜 판례, 그리고 이제 가짜 법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맹신하셔서는 안 돼요. 이제 법률 분야에서도 AI를 쓰고 있지만 이 가짜 판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꼭 판례 번호랑 이제 법리는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법률 전문가, 그러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성공 사례들을 기반으로 결국 GPT가 학습을 한 거잖아요.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많은 자료들은 전체 판례가 아니고요. 사실 이제 좀 일종의 자극적이고 굉장히 예외적인 성공 사례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 10년이 넘었는데 8대2 이런 것들 사실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가까운 결과값들이 인터넷에서 나왔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절차라던가 트렌드들, 판례들을 아시는 건 너무 좋고 변호사 상담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만, 그거를 맹신하여서 변호사의 말도 못 믿고 AI가 더 똑똑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조금 본인한테 손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상담은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MZ세대들이 가장 쿨하지 못한 경우가 바로 이 합의서 작성의 단계인데요. 이제 협의이혼을 하든 뭐 조정이나 소송을 하든 결국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이 없고 혼인기간이 짧으면 재산 각자 나눠 가져가니까 사실은 그냥 쿨하게 이혼할 것 같은데 위자료 그리고 뭐 재산 분할 중에서도 막 동산 저희 뭐 닌텐도로 싸우시는 의뢰인분들도 계시고요. 아이 돌반지라던가 이제 뭐 혼인기간 중에 같이 돈 모아서 마련한 뭐 이런 뭐 골동품이라던가 이런 것들 가지고 미술작품 이런 거 가지고도 싸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왜냐면 이제 합의서에서 이런 게 다 정리가 안 됐거나 혹은 합의서를 쓰면서 싸우시는 거죠. 이미 감정이 상해서 서로 싸우는 마당에 뭐 작은 거 하나 협의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MZ분들은 제가 느낄 때 이혼의 의사결정은 상당히 쿨하다. 하지만 오히려 그 뒷단은 어느 세대보다 치열하게 다툽니다. 좀 옛날 세대는 이혼은 잘 안 해주셨어요. 남편분들이 특히. 대신 이혼을 하기로 했으면 좀 양육비나 재산 분할에서 어느 정도는 좀 그래 너 가져라 약간 이런 오히려 과정이 좀 쿨한 분들도 꽤 있으셨거든요. MZ세대 분들의 이혼은 그런 점에서 다른 세대랑 좀 차이를 느끼게 됐습니다. 외도로 인해 담당하셨던 이혼 사례 중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정말 좀 충격을 받은 사례는 20년 넘게 남편이 이제 바람을 폈던 거예요. 이 사건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계셨고 아이까지 낳아서 너무나 잘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수상쩍은 문자를 자녀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임성인이 된 자녀가 그걸 보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엄마가 남편을 믿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집이 한 10여 년 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다 걸린 적이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야한 채팅 하다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냐? 이 사람 이렇게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이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관계야. 정리할게라고 해서 이제 부인은 그걸 믿었던 거죠. 애도 어리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10몇 년 전에 그 여자가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 조회해보니까 밝혀진 진실은요. 한국에 있는 상간녀랑 20년 가까이 바람을 피면서 두 집 살림을 해왔었고요. 이게 어떻게 안 걸렸냐면 남편의 고향은 이제 한국이니까 그리고 일 때문에 종종 본가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국으로 오갈 수밖에 없었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분도 일을 하셔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 경제활동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이 시댁에 있는 줄 알고 혹은 출장 가서 이제 뭐 회사가 잡아준 숙소에 있는 줄 알고 생각했던 그 기간들에 알고 보면 상간녀랑 두 집 살림을 해왔던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그 시댁 행사에까지 이 여자가 참여했던 기록을 저희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집 살림을 넘어서 사실 이 남편은 거의 중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두 명의 여자랑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막 너무나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진짜 그 시부모님한테까지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뭐 이 증거를 발견했던 자녀는 당연히 아빠에게서 돌아섰고 저희는 상간녀 소송뿐만 아니라 이혼까지 잘 진행해서 재산과 뭐 그다음에 위자료와 그리고 사실 자녀까지 모든 걸 가져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 근데 정말 20년 동안 좋은 남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등잔 밑이 어둡고 알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은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의 자녀분뿐만 아니라 이걸 진행하는 저 역시 굉장히 좀 파면 팔수록 증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명절에 이혼이 많아진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안타깝게도 추석과 설날 그리고 5월은 이혼 문의가 정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 연휴 동안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만약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있다면 감정이 쌓여서 이제 터지기 전에 먼저 대화로 나누는 그런 추석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이혼을 하신 분들한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혼은 좀 교통사고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도로에 나가서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건데 내가 물론 나도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도로에 나간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그런 일이 내 인생의 사고처럼 다가왔을 때 너무 본인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도로에 안 나가 다시는 운전을 안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결정도 너무 존중합니다만 다시 한번 도로에 나가고 싶고 다시 한번 운전대를 잡고
싶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랑을 하고 싶어지시고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리고 싶은 분들께 저는 용기를 내서 나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고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꼭 이혼이라는 것도 꼭 나의 잘못으로 이뤄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세상에 좋은 이혼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혼은 전쟁과도 같아서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자녀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상처를 잘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쁜 결혼 그리고 더 후회되는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빨리 회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돕고자 언제나 여러분들의 든든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돌싱TV 사랑연구소라는 채널 혹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사랑으로 가득한, 그리고 상처를 딛고서도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커다란 법률적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사실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변호사 눈치도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변호사의 눈치를 보거나 누구한테 미안해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기반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 혹은 뭐 책을 찾아보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기 어려운 것들, 혹은 찾아봐도 잘 인터넷에 안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쉽고 간단하게 내가 찾아볼 수 있는 좀 그런 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이라는 이제 책을 좀 쓰게 돼서 이 부분에는 이혼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뭐 인터넷 쇼핑몰 환불이라던가 뭐 공동 창업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 그리고 강아지를 헤어질 때 어떻게 강아지 고양이는 나눠지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소소한 법률 상식들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든 혹은 이혼이 아니라 다른 법률 상식이 궁금하신 분들도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법률사무소 수석 안소윤 대표 변호사였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